이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제가 지금 코로나 감염 이후에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근데 아직 목소리가 완벽하게 안 돌아와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LNG선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 얘기 말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최근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이 북극 항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북극 항로 이슈는 일전에도 몇 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이 쇠빙 LNG 운반선 얘기를 자세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 쇠빙 LNG 운반선 얘기가 나올 때 동일선상에서 같이 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극 항로 얘기는 좀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북극 항로 얘기는 재작년에 수에즈 운하 대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 재조명이 된 거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 심심찮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극해 주변에는 이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흔히 북극해는 이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 러시아 같은 경우 이 항로를 이용해서 자국 내에 매장되어 있는 이 천연가스로 에너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는 이 야말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야말 프로젝트라는 거는 러시아의 야말 반도에 매장된 이 천연가스를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운반을 하려고 하는 그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리키는데, 이 야말이라는 단어의 뜻은 러시아어로 세상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야말 프로젝트 같은 경우 최초로 부각이 됐을 때 이 국내 조선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꽤나 컸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주변 인근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이 한 30%가 매장이 되어 있어서 향후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 나른다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큰 규모일 거고, 결국에 이러한 물량들은 이 국내 조선사들이 만든 배로 실어 나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반 작업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LNG 운반선이 아닌 1.5배나 비싼 이 쇠빙 LNG 운반선으로 할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배를 만들어도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동안 쇠빙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이 얼음 위를 타고 올라가서 이 선박의 무게로 얼음을 부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몇 년 전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 쇠빙 LNG 운반선은 얼음을 보시는 것처럼 밀고 나아가면서 얼음을 직접 깨면서 운항하는 배입니다. 여담으로 이 쇠빙 LNG 운반선이 나오기 전에는 이 쇠빙선이라는 게 앞에서 경호원처럼 그 얼음을 깨서 길을 만들어주면 LNG 운반선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쇠빙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갑질이 너무 심해서 한 번은 이용료를 무려 50%나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배를 이용하는 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운항료 부담이 상당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그 죄다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이걸 보면서 국내 조선사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쇠빙선과 LNG 운반선을 합쳐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대우조선해양이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북극 항로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일반 LNG 운반선이 아니라 이보다 1.5배나 비싼 이 쇠빙 LNG 운반선 발주 기대감이 공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이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이 항로를 본격적으로 개척한다면 이 쇠빙 LNG선 발주 말고 눈여겨봐야 하는 다른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이 지도를 보시면,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생기면서 현재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희망봉을 거쳐가는 것보다 약 9,000km나 단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 길보다 더 빠른 길이 바로 이 북극 항로입니다. 현재 수에즈 운하가 아닌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약 7,000km가 단축이 되고 40일 이상 소요되는 일정도 30일 이내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소요 일자도 줄어들고 연료비도 덜 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로 가면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 해적의 어떤 위험도 없어지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보다도 보험료도 훨씬 저렴해집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도 이 운전자 리스크가 높을 때 이제 보험료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런 몇 가지 이유들만 보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대세 항로는 이제 북극 항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항로를 그동안에는 이제 왜 이용을 못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기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북극 항로는 얼음이 녹는 여름 기간인 뭐 2개월 내지 3개월만 이제 반짝 이용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얼음이 많이 녹아서 바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이 기사의 제목처럼 이제 부산항도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극 항로랑 부산항은 이제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단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부산항이 이 북극 항로의 이제 시발점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제 환적항이 만들어지면 이 부산까지는 이제 일반 운반선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쇄빙선으로 짐을 옮겨 싣고 이제 북극 항로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운항에 필요한 이제 비싼 쇄빙선에 대한 발주가 이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현재 쇄빙 LNG선이 비싼 이유는 이제 일단 얼음을 깨면서 가야 하기 때문인데, 이제 배 앞부분과 뒷부분, 그러니까 선수와 선 위에 이제 일반 선박 강판보다 3배나 두꺼운 강판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완자재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배를 만들어도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북극 항로만 열리면 이제 대세가 될 줄 알았던 쇄빙 LNG 선박이었지만, 사실 이제 속도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북극 항로랑 수에즈 운하로 가는 거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단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근데 여기에는 이 속도라는 비교 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같다는 전제 하에 이제 거리 차이가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제 북극 항로에서 얼음을 부시면서 가는 속도가 느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가까워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는 극항의 속도는 굉장히 느린데요. 흔히 이제 배가 가는 거리를 계산할 때는 이 노트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1노트는 이제 1시간에 1.85km를 이제 의미합니다. 대개 이제 LNG선은 한 18에서 19노트, 그러니까 시간당 한 35km 정도를 가고,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약 44km를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쇄빙선 같은 경우에는 이 현존하는 가장 좋은 러시아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4에서 5노트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환산하면 이제 1시간에 10km도 못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뿐만 아닌데, 만약에 이제 항로를 잘못 진입하기라도 하면 이제 후진했다가 다시 얼음을 깨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북극 항로를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기존 항로로 운항하던 속도랑 이제 북극 항로를 같이,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운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혜가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 건조한 이 쇄빙 LNG 운반선을 보면 최대 속도는 이제 20km이고 평균 속도는 약 16km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는 노트를 이제 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걸 보면 조만간 이제 북극 항로가 개방됐을 땐 적어도 이제 선박의 기술이 딸려서 수혜를 못 보는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부산항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산은 일본보다 뭐 태풍이나 지진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변수가 적어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점이 있는데 이제 바로 수심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컨테이너 8,000개에서 한 13,000개를 실었으면 많이 실었는데, 이제 10년 전부터는 그 트렌드가 초대형 선박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무려 이제 18,000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컨테이너를 많이 싣는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배가 바다의 물에 이제 많이 잠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치로 환산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18,000개 정도 싣는 배들은 이제 수심이 18m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선적하는 화물의 양에 따라서 이제 수심의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걸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산항의 부두 암벽 수심은 한 16m 안팎이었고, 이에 반해 이제 글로벌 항구들을 보면은 이제 이 기사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은 22.5m, 중국의 님보는 18m, 상하이는 16m,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이제 17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의 말레이시아랑 협업해서 지은 항구인 이 황징항은
수심이 무려 이제 30m까지 이제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산도 새로 만드는 이제 신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 18m로 이제 수심을 증심하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큰 배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현재 건조되고 있는 이 쇠빙 LNG선 같은 경우에는 VLCC급으로 이제 초대형 선박인 만큼 과연 부산이 이런 대형 선박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지를 이제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가 국내 조선업에는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제 그 이유는 단순히 1.5배나 비싼 이 쇠빙 LNG선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발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제 부산항의 물류의 메카로 자리 잡아서 이 북극 항로로 이동하는 이 물동량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지점으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북극 항로를 볼 때 이 쇠빙 LNG선만 중요한 게 아닌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